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반 때 처음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아 번창해 나름대로 여성 사업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동안 성공해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지만 그게 꼭 저 혼자만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운이라는 것도 능력에 못지않게 잘 따라줘야 일이 풀리는 법이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실패했음 맛 보지 않고 이만큼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데에는 사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지만 제가 하는 사업 잘 되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기뻐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 집은 자랄 때 크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만나신 제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하셨습니다. 서로 의지할 데 없는 젊은 남녀가 만나 젊은 시절 두 분이 내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가산을 일구고 외동딸인 저도 낳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공부를 더 하고 싶으셨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으셔서 그랬는지 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집안 살림이 쪼들려도 제 교육만큼은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셨던 감사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사실 이처럼 자식인 저 하나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고생이 많으셨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갖고 또 자식으로서 은혜 갚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야. 네가 우리 집 힘들었던 거 잊지 않고 엄마 아빠 고생했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건 기특하고 고마운 일이다만 네 사업은 네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일궈서 성공한 거지 그걸 우리 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우리가 너한테 부모로서 대단한 건 못 해준다 하더라도 자식 성공에 기생해서 살 생각은 없다. 하긴 저 자랄 때도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님 마음대로 자식을 휘두르려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자식의 인생을 부모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해 주시던 부모님이셨어요. 제 성공을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제 성취를 뿌듯하게 여기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인 저한테 의탁하려 하시지 않는 부모님이셨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말 들어보니 자식이 그렇게 돈벌이가 크지 못하다고 해도 그동안 자식 키워주니까 받아내야 된다며 자식한테 바라는 것 많은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식인지 부모님한테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개천의 용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대서 의지하려고 도로 개천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아직은 당신들 힘으로 일할 수 있다며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당신들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희 부모님이 참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저야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감사할 일 많게 자랐지만 다들 이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저와 결혼 이야기 오가던 예비 남편 역시 부모님 문제로 속을 많이 썩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회계사로 일하면서 벌이가 적지 않은 편이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저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예비 남편 집안도 저 자랄 때처럼 본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없는 형편에 똑똑한 머리 하나 믿고 어떻게든 성공하겠다고 스스로 학창 시절에 코피 흘려가며 열심히 공부해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래도 사실 예비 시댁이 저희 집 어릴 때만큼 형편이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공장 다니시면서 참 열심히 일하기는 하셨지만
공장 일하면서 다치시는 바람에 엄마도 아빠도 한 번씩 길게 병원 신세를 지신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두 분 병원비 문제도 그렇고 한때 집안 형편이 정말 힘들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딸 자식 하나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항상 노고가 많은 두 분이셨죠. 그거 생각하면 예비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 정도로까지 힘든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집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식들 먹이고 입히기 어려운 집까지는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대학까지 졸업한 예비 남편이었어요. 첫째인 예비 아주버니가 부모님 속을 많이 썩게 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사고도 적지 않게 써서 합의금 물어준다고 예비 시부모님이 고생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첫 아들에 대한 실망이 커서 그런지 둘째인 예비 남편은 거의 방치 상태로 자랐다고 하고요. 우리는 더는 자식한테 뜯기면서 살지 않으련다.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들 책임져.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큰아들 사고 치는데 학을 떼서 예비 시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인데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할 노릇이죠. 항상 장남만 챙긴다고 누가 봐도 장남보다 차남이 앞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도 장남 사고 수습하고 다닌다고 차남한테는 별다른 관심도 쏟지 않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사실 사고 치는 형 때문에 예비 남편은 말썽 한번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공부만 했는데 받은 것도 없이 자기 큰형 같은 취급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뭐 그분들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것도 앞으로 대학이니 뭐니 학비 많이 들어갈 둘째 상황 보고 미리 선수 쳐서 한 말은 아닐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새 대학 등록금 한두 푼도 아니라고 하는데 곧 나 진학할 때 다 되어가니 자식한테 그 돈 쓸 생각이 아까워서 미리 선수 친 거겠지. 옛날부터 그랬어. 형 사고 친 거 수습한다고는 그렇게 헛돈 날렸으면서도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 푼이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고 내가 형의 반만큼이라도 집안 돈 갖다 썼으면 억울하기라도 않지. 내가 뭐 때문에 학원 한번 과외 한번 제대로 못 다니고 죽을 똥 살 똥 나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성적 올렸는데 그렇게나 자식한테 돈 쓰기 싫어서 인색하게 굴었으면 나한테 바라지라도 말든가. 평소에도 그런 자기 인색한 부모님 때문에 불만이 많던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예비 남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저 같아도 자식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막상 잘된 자식한테 은근히 의지하려고 드는 부모님 보면 정이 떨어질 만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 예비 시댁의 형편이 아주 좋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두 분이 어떻게든 마련하려고 노력했다면 예비 남편 대학 등록금 마련을 못했겠어요? 무리는 다소 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첫째 아들 사고 친 거 수습해준 비용 생각하면 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둘째 아들에게 그마저도 안 해줬으니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인심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그렇게 둘째 아들한테 해준 거 없으면서도 막상 성공하고 나니 장남 뒷수습만 한 게 언제였냐는 듯 둘째 아들을 타령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얘가 우리 집 후배지. 어릴 적부터 똘똘하니 말도 빠르고 해서 친척 어르신들이 얘가 장차 큰일 할 거라고 앞으로 우리 집 대들보될 거라고 항상 그러셨다고.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둘째 아들 자랑을 하고 드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옆에서 그 말 듣고 있는 당신 둘째 아들의 표정이 썩어나는 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말이죠. 평소에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는 익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어요. 요새도 그 집 둘째가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시장 옆에 애들이 밥 한 끼 사라고 얼마나 성화들인지 몰라. 그러면서 은근슬쩍 용돈 바라는 듯한 얼굴로 예비 남편 쳐다봤을 때는 저도 그만 학을 떼겠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어떻게든 자기 부모 소개시키는 거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뒤로 미루려 했던 게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저 같아도 저희 부모님이 자식 배우자 될 사람 소개하겠다고 처음으로 데려왔는데 저렇게 주책 없이 굴면 어떻게든 소개시키는 거 가장 나중으로 미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예비 남편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 잘 만나서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면서도 자식한테 어떻게든 기대지 않으려고 하셨잖아요. 누군가에게 부모님을 소개할 때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웠지. 부모님을 감추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예비 남편은 저와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저 사람이 저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선뜻 자기 부모님 보러 가자는 얘기를 못한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보기가 얼마나 민망할까.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덕 본 거 없으면서도 부모 때문에 저렇게 제 앞에서 민망한 일 당하고 있는 예비 남편이 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술만 들어가면 부모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날더러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단다. 크루즈 여행을. 진짜 기가 차서. 당신들 아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여행은커녕 배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매일같이 야근하느라고 아들 얼굴 말라가는 걸 보면서 그런 소리가 하고 싶을까? 이렇게 자식 덕 보면서 바라는 것만 많을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어릴 때 과외며 학원이며 형편 생각하지 말고 가고 싶은 대로 보내달라고 할걸. 형 때문에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싶어서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꾹 참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늘 억누르고 참고만 살았는데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나 싶어. 제가 듣기에도 예비 시부모님이 예비 남편한테 참 너무하셨어요. 사고치는 자식만 자식이랍니까? 말 잘 듣는 자식은 언제까지 참기만 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자식들 간에 차별을 했으면 적어도 못해둔 자식 잘 됐을 때 초는 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 남편이 자기 식구들한테 영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것 이해가 충분히 가고도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저희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도 예비 시댁에 뭐 하나 기대하는 바가 없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라고 해서 당신들 노후 준비하기만 해도 빠듯한 판에 애초에 결혼 준비는 저희끼리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게 아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결혼한다고 저희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한테서 뭐 받아오는 거 없는데도 시댁에 뭘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분들 성정에 딱히 둘째 아들 결혼한다고 뭘 챙겨주실 것 같지도 않지만 애초에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감정 상할 일도 없을 테니 차라리 깔끔하니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자기야, 내가 진짜 자기한테 너무 면목이 없는데. 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양가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문제될 것 없다고 여겼는데 난처해하면서 얘기 꺼내는 예비 남편 기색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에게 그동안 결혼 전에 번 것들은 집에 넘겨달라고 대놓고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왜? 두 분도 돈 안 버시는 거 아니고 우리 결혼하는데 보태주시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지금껏 번 걸 다 내놓으라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연히 너무하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너무하고도 너무하지. 제 모친에게 그런 소리 듣고 와서
우라통 터트리고 있는 예비 남편을 보니 저도 참 속이 갑갑해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또 예비 남편 형님인 예비 아주버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예비 아주머니는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고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애 생겨서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사이가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얼마 살지도 못하고 갓난쟁이 애 놔두고 이혼해서 형님이라는 사람은 왕래도 안 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늘 사고만 치며 뒷수습은 예비 시부모가 했던 예비 아주버니가 자식 생겼다고 마음 고쳐먹고 건실하게 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푼돈이나마 벌던 것이 일하다 다리를 다쳤는지 입원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시조카를 예비 시부모님이 데리고 살다시피 했는데 예비 남편이 자기한테 바라는 것 많은 별 정도 없는 본가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어린 조카한테까지 매몰차게 굴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모도 그거 아니까 아이 핑계 대가며 이리저리 예비 남편 뜯어내던 것을 이제 너 결혼하고 나면 며느린 제 눈치가 보여서 애한테 필요한 돈 제깍제깍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거 결혼하기 전에 미리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는 지금 번듯한 직장도 있고 가정도 꾸리려고 하는데 네 형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안타깝지도 않냐면서 그동안 없는 형편에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한 부모한테 보훈한다 치고 놓고 가라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애만 없었어도 정말 뒤집어 엎고 나왔을 거야. 참,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계산적이면 오히려 잘된 아들인 예비 남편한테 더 눈치 보고 잘해줘도 모자랄 판에 뭐가 저렇게 당당한지. 부모 잘못 만나서 하지도 않아도 될 고생하면서 저런 취급을 당하는 예비 남편도 참 딱했고요. 생각해보면 지금 예비 남편이 지금껏 번 돈 다 주지 않는다고 해서 돈 요구하지 않을 예비 시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제대로 안 해줬다며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뜯어낼 생각을 하면 차라리 지금 깔끔하게 털어내고 계산 확실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냥 주고 와.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뭐 어쩌겠어. 우리 결혼이야 형편껏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신 입으로 수술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우리는 결혼 전에 뭐 하나 남는 것도 없이 다 해드리고 왔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할 말이라도 있잖아. 그리고 나도 결혼 후에 우리 가정 일구고 나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을 거야. 지금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당신 집안일이고 나는 집안 바깥 사람이니까 불만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했다지만 그때는 내 가정이고 내 가게인데 함부로 관여 못하시게 할 거야. 당신도 그건 확실히 알아둬? 그럼. 내가 이날 이때까지 호구 노릇한 것만 해도 속이 뒤집힐 판인데 내 가정 이루고 미쳤다고 그렇게 살아? 고마워.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진짜 숨이 막혀서 죽었을 거야. 앞으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따르면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엇보다 예비 남편 자체가 둘째 아들 물주를 생각하는 자기 부모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여자한테 하는 것 180도 바뀌는 남자들 흔해 빠졌다고는 하지만 굳이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 결혼 후에는 결혼 전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 마냥 당하지 않고 지낼 거라는 계산도 있었고요. 그렇게 예비 시가에서 바라는 대로 예비 남편이 그간 모아놓은 예금과 적금을 결혼 전에 미리 드렸습니다. 내가 자기 볼 면목이 없다. 뭐 대단하게 잘난 것도 없는 놈이 맨몸으로 자기한테 장가가게 생겼으니 내가 결혼하면 진짜 잘할게.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나 버리면 안 돼? 이 남자가 진짜 별소리 다 한다. 예비 남편이 제겐 미안하고 민망해서 농담처럼 저렇게 말하곤 했지만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물론 그동안 예비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이니 자기 부모한테 뜯기지 않고 우리 결혼 자금으로 썼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사람 사는 게 꼭 저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결혼 전에 미리 털 거 털고 깔끔하게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게 제 정서에도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미안한 만큼 예비시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더 분노해서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결혼 준비를 거의 제 쪽에서 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니 자기 부모와는 달리 저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배짱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아직 완전히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아마 제 자산 상황이 더 괜찮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사회 초년 생활부터 사업이 나쁘지 않게 풀렸기 때문에 제 재력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야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지금만큼 있지는 않았으니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잘하게 데이트 비용이며 당연하게 저한테 떠넘기는 염치 없는 남자들에게 시간 낭비를 한 경험이 없지는 않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의 지인들이 저를 아주 단단히 단속시켰어요. 요새 남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속물적이고 여우 같은 남자들이 많은데 모르면 몰랐지. 너 돈 좀 있는 거 알면 너 하나 잘 꼬드기면 그거 다 지 돈 될 줄 아는 놈들이 천지에 널렸다고.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아무리 결혼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막말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네 재산 완전히 오픈하면 안 돼. 알았지? 주변 지인들도 지인들이지만 사업하시는 여성 지인들도 한결같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중에는 마누라 돈 잘 번다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사업 자금 갖다 쓰는 논팽이 남편 놈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비 남편이야 확실하게 제대로 된 번듯한 직업 있는 사람이었고 비록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은 자기 집안에 다 뜯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벌어올 돈이 적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버는 돈과는 차이가 많이 났겠지만 그 사람이야 아직 제 정확한 수입과 자산 내역을 아는 바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저 만난 것도 아니니 다른 꿈꾸기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런 잉여인간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기에는 예비 남편이 억울할 노릇이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주변 지인들 주장만큼은 동감했어요. 그리고 요새 신혼부부들도 각자 벌이가 있으면 자기 벌이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저한테 어느 정도 모아놓은 자산이 있다는 건 알았어도 그게 제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예비 남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제 명의의 회사와 예금 들어놓은 거 2억에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수도권 3억대 아파트 정도가 되겠네요. 예비 남편 쪽에서 집 해올 형편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니 그 수도권 3억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리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한테 부동산 자산이 그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 회사에서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아파트 한 채를 더 장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당시 시세가 10억에 육박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집도 아니었고 당장 신혼집으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안 한 것도 있었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가 비는 게 신혼생활하기에는 가장 편리했습니다. 저 출퇴근하기에도 가장 낫고
남편의 회계사 사무소에서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그래도 먼저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가 있는데 살던 사람을 제 사정이 있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일단은 저도 3억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회사 근처 아파트 세입자분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외 발령이 났어요? 공교롭게도 거기 사시던 분이 갑작스럽게 외국 생활을 하게 되신 겁니다.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할 수 없겠냐며 통사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3억 원대 아파트보다는 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상황이 딱 들어맞았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신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3억 아파트는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라서 예비 남편이랑 미리 가서 어떻게 꾸밀지 견적도 좀 보고 살펴보고 왔거든요. 집이 깔끔하니 괜찮다. 내가 처복이 맞나 봐. 장가 잘 가는 덕에 아파트에서도 다 살아보고. 그 사람도 저도 자란 가정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 사람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원룸 전세에 살고 있었고 저 역시 회사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에 이 10억 아파트는 예비 남편과 둘러보았던 신혼집보다 평수도 훨씬 넓고 아파트 부대시설도 월등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때 그 집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한테 고마워하면서 좋아했는데 이 집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나할까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 처음에 신혼집으로 생각했던 이 3억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엄마 아빠한테 아파트 씩이나 넘겨줘. 그래. 우리가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내는 이 집만 해도 우리한텐 충분하다. 내가 신경이 쓰여서 그래. 얼마 전에 이 근처에서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그래도 자식이 이만큼 버는데 부모님 치안 좋은 아파트에 옮겨서 모시고 싶어서 그래. 당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가 근처에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낙후되어 있었어요. 두 분은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나이가 드신 두 분 치안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모시는 것도 영 마음에 걸렸고요. 엄마 아빠 딸 이 정도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은 돼. 그리고 우리 신혼집이 그 집보다 배는 더 좋은데 뭐가 그렇게 못해줄 거라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도 시집가기 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제대로 된 것 하나는 떡하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비 남편이 원해서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 집안에 그간 번 것들 다 주고 저랑 결혼하는 형편이잖아요. 저는 아직 가진 재산도 많고 신혼집도 10억 아파트를 제가 해가는데 3억짜리 아파트 하나 저희 부모님한테 못 해드리고 오는 건 억울한 일이죠. 처음에는 기겁을 하시던 부모님이셨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엄마 아빠 끝까지 그 아파트 안 받겠다고 하면 나 시집도 안 갈 거야. 얘는 별소리를 다 해 정말. 결국 부모님께서 고집을 꺾어주셨습니다. 그 아파트 저희 부모님 공동 명의로 넘겨드리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돈 벌어서 이런 데다 쓰는 거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벅차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예비 남편에게도 설명을 해야죠. 어차피 그 사람도 결혼 준비 제 쪽에서 다 해가서 항상 미안해하고 있었으니 설마 하니 아파트 부모님께 드렸다고 해서 제게 싫은 소리 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3억 아파트 얘기 먼저 꺼내고 나서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신혼집 해갈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겠지. 제 나름대로는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고 예비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 신혼집을 처분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 명의 넘겼다는 말을 하자마자 이 남자 눈빛이 싹 바뀌더군요. 그 사람이랑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만나면서 저한테 그렇게 적개심을 담은 눈빛을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자기도 자기 그동안 번 거 자기 본가에 다 주고 오면서 내가 그 아파트 아니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결혼 얼마나 남았다고 집도 없이 무슨 신혼 살림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듣자 하니까 진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화낼 입장이 돼? 그동안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 준 거지.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봐라. 누가 결혼하면서 신랑이랑 시댁에 그동안 번 돈 다 넘겨주고 몸만 홀랑 와? 그런데도 내가 그걸로 단 한 번이라도 불만 가진 적 있어?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주고 싶어서 줬어? 내 쪽에서 사정이 이렇게 됐으면 너라도 제대로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걸 홀랑 네 부모한테 넘겨주고 나서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야? 뭐? 네 부모? 내가 큰 소리 못 칠 건 뭐가 있는데? 내가 네 명이 집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겠다는데? 너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했겠어? 이럴 거면 이 결혼 때려치워! 너 지금 말 다 했어? 뭐? 그동안 너만 참은 줄 알아? 나는 그동안 자존심 안 상했을 것 같아? 그래도 내 집구석 꼴이 그 모양이니 네 비위 맞추면서 참아준 건데, 그런데 신혼집도 자기 친정에 홀랑 갖다 바치고 이제 쥐뿔도 없는 너랑 내가 미쳤다고 결혼해? 내가 뭐 때문에 성질나는 거 다 참아가면 네 기분 맞춰줬는데 너 봐줄 거라고는 그 아파트 하나밖에 더 있어? 그런데 이제 아파트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너랑 살아? 이 배은망덕한 놈이 아파트 우리 부모님한테 넘겼다는 말에 지성질 못 이기고 입이 터져서는 막말을 쏟아내는데, 아, 내가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싶더라고요. 쥐가 내 비위를 맞춰요? 어이가 없어서. 비위를 맞추면 제가 맞췄죠. 별 거지 같은 지 본가 식구들 뭐 하나 더 뜯어먹을 거 없나 싶어 구는 꼴을 보면 저런 것들이랑 시가라고 엮일 생각만 해도 제가 비위가 상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지 식구들 저 하나 보고 참아줬는데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 짧은 찰나의 시간 동안에도 순간 저놈한테 우리 신혼집으로 더 좋은 10억 아파트로 들어갈 거라는 말 먼저 안 꺼낸 게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3억 아파트에 저한테 기생할 생각만으로 자기 딴에 속물근성 숨기고 제 비위 맞췄다는 놈인데 10억 아파트 먼저 얘기했어 봐요. 저놈 저거 저한테 평생 빌붙을 생각인 거 꿈에도 모르고 저런 놈이랑 결혼해서 평생을 저런 놈 호요식하고 살게 호구 노릇 해줬을 거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나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재산 더 있다. 저놈 저 더러운 성깔 뒤집어지게 만들어주고 싶었으나 꾹 눌렀습니다. 너 지금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진짜 나랑 파혼하겠다고? 그래, 내가 명색이 회계사인데 지금도 사는 집 딸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 없는 줄 알아? 그런데도 자기 능력 좀 있어 보여서 의리 지켰더니 홀랑 가진 거 전부 친정에 퍼주는 너 같은 여자한테 호구 잡힐 일 있어? 당장 파혼이야! 그래, 가라 가. 나도 니놈 지금껏 그렇게 시커먼 속내 숨기고 내 옆에 붙어있는 줄은 몰랐네. 가라고!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파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감히 지가 의리 지켰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처음부터 나한테 얻어먹을 거 생각하고 둘러붙은 빈대 주제에 의리는 무슨. 있는 집 딸 소개를 받아요? 저야말로 지금도 판검사, 의사, 변호사, 소위 말하는 사자 붙은 직업 남자들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줄을 섰습니다. 조건 따지고 결혼하겠다고 들었으면 집구석에 그나마 밥벌이하고 산다고 들러붙는
빈대 드글드글한 그놈 같은 놈하고 애초에 엮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너무 분했어요. 아무리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지만 제가 저놈한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어느 여자가 자식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된 시어머니 둔 남자한테 시집을 가고 싶겠습니까? 이거 소문나면 저놈 저거 혼삿길 막히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놈을 구제해 주었는데 평생 나한테 잘할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나한테 파혼 소리를 먼저 꺼내요? 파혼이야 당연한 일이죠. 저런 놈하고 결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만 파혼을 통보해도 내가 해야 하고 당해도 저놈이 당해야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주기는 영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놈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대요. 놈도 이 결혼에 아주 마음 든 건 아니라는 뜻이었죠.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3억 아파트 아니어도 제게 예금도 있고 한 정도는 아니까 그 속물적인 대가리 굴리고 있을 거라는 건 예상이 갔습니다. 생각해보니 당신한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한테 아파트 명의 돌려드린 건 당신도 좀 서운할 것 같더라. 아무리 당신이 몸만 달랑 신혼집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반성하는 척 놈 자존심 긁는 말에도 반박도 못하는 걸 보면 자기도 어떻게 저한테 얻어먹을 구석이 있어 더 들어보자는 심보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래도 파혼이 이렇게 경솔하게 이야기할 주제도 아니고 신혼집이 문제인 거면 내가 어떻게든 집 못 태우겠어?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러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놈을 본래 제가 신혼집으로 점찍어두었던 10억 아파트로 꿰어내었습니다. 물론 놈이 그게 제 명의 아파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고 이런 집 한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한 모양인지 순순히 오겠다고 하더군요. 딱 걸려들었습니다. 놈이 으리으리한 아파트 현관문 열어주는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놀랄만도 했습니다. 예전에 보여준 3억 아파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평수와 화려한 외관도 그렇지만 거기서 놈을 기다리고 있던 게 저 혼자만은 아니었거든요. 세상에 회계사님, 부인 되실 분 그렇게 능력이 좋다고 자랑하시더니 정말 결혼 잘하시네요. 축하드려요. 예. 놈 도착하기 1시간 전으로 약속을 잡아서 예비 남편 쪽 직장 사람들과 지인들까지 초대한 저였습니다. 이미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있었어요. 일부러 오늘을 위해 출장 뷔페까지 부른 탓에 한껏 기분이 좋아진 예비 남편의 지인들에게서 제 칭찬이 줄줄 나오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청첩장까지 찍어서 돌린 마당에 파혼 통보를 냈으면 주인들 모셔놓고 이 정도는 해야 우리 파혼 소식을 다들 알지 않으시겠어? 예? 파혼이요? 예비 남편은 허옇게 질린 낯빛으로 변명한다고 입 뻥긋하기 전에 곧장 녹음 파일부터 재생해본 저였습니다. 내가 명색의 회계사인데 지금도 사는 집 딸 소개시켜주겠다는 사람 없는 줄 알아? 그런데도 자기 능력 좀 있어 보여서 의리 지켰더니 홀랑 가진 거 전부 친정에 퍼주는 너 같은 여자한테 호구 잡힐 일 있어? 당장 파혼이야! 순간 아파트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따가운 시선들이 예비 남편에게 각 꽂혔어요. 놈이 저한테 악을 쓰며 파혼 통보한 직후 이건 확실하게 증거 안 남기면 나만 미친년 되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확실한 파혼 의사 묻기 직전 차분히 주머니 속 휴대전화 녹음 버튼부터 누른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혼집 해온다는 여자한테 지금 더 뜯어먹을 거 없다고 파혼하자고 한 거야? 대단하다 진짜. 회계사 됐다고 저렇게 콧대 높아져서 잘난 척하더니 집안 형편도 별로 안 좋다고 하지 않았어?
웅성웅성 나오는 뒷말들이 놈에게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아니, 가만히 있다가는 나만 이상한 여자 돼서 파혼당하겠더라고. 내가 네 거지 같은 집구석 참아준 게 얼마인데.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본가에 싹 뜯기고 홀랑 몸만 들어오는 주제에 내 집 우리 부모님한테 해준다고 저렇게 날뛰는 바람에 파혼한 건 다들 아셔야 하지 않겠어? 놈이 당황해 차마 변명도 못하고 주변 눈치만 보는 꼴이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한방은 따로 있잖아요. 그날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한 줄 알아? 그 3억짜리 집은 우리 집에 주고 우리 신혼집은 여기로 하자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네 평생 다신 안 올 복을 네 발로 걷어차 버렸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 등신아, 여기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내 명의라는 소리다. 아, 그놈 표정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려야 하는 건데 나라 잃은 군인도 그런 표정은 안 지었을 거예요. 세상 다 잃어버렸다는 듯이 경악하고 있는 놈 꼴을 보고 주변에서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놈 저거 그동안 다른 동차들 개무시하면서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연기를 하더니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간 딱히 본성 숨기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지인이랍시고 부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오늘 일을 얼마나 신나게 소문내줄지 아주 기대가 되는 바였습니다. 너 회계사라는 네 직업만 빼면 볼 게 뭐 있니?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푼돈 모은 것도 지 집안에 홀랑 빼앗기고 나이도 적지 않은 놈이 그렇게 돼서 지 부모 욕을 하면서도 지 주장 하나를 똑바로 못해서 개털된 주제. 네 부모가 칼 들고 협박하디? 주기 싫으면 똑부러지게 말해서 안 주면 될걸. 네가 호구 자초해놓고는 지 부모 욕하면 지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돼? 그렇게 지 식구들한테 다 뜯어먹혀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별것도 아닌 놈이 여자 등쳐먹고 장가올 생각을 해? 그럴 생각이었으면 아주 제대로 납작 길 작정이라도 하든가. 너 내가 가진 게 그 3억 아파트 하나인 줄 알았니? 아직도 여기 이 집만 내가 가진 부동산 전부일 것 같아? 나 아직도 가진 거 한참 더 많은데 너 이제 배 아파서 어떡하니? 궁지에 몰린 놈을 약 올려주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 사람 골라가며 함부로 굴었어야죠. 제가 겨우 저딴 질 떨어지는 놈한테 당해줄 줄 알았나 보죠? 아주 재미난 구경 났으니 금방이라도 울 기세인 놈 쳐다보는 지인들도 아주 흥미진진해 보였습니다. 놈이 신세 망치기 직전이라는 예감이 들었는지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제 발밑에 납작 엎드려 매달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내가 그 집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우리 집 생각하니까 우라통이 터졌어. 어디서 걔도 안 믿을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놈이 실수를 하긴 했지. 네 놈 주제에 두 번 다시 언감생심 꿈도 못 꿔볼 돈 많은 여자를 제 손으로 놓쳤으니 평생의 실수가 아니고 뭐겠어? 자기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 빈대가 어딜 붙잡아. 야, 이거 안 나? 구질구질하게 뒤늦게 제 재산에 눈 뒤집혀서 매달리던 놈을 애잔하게 바라보던 지인들이 보다 못해 저한테서 떼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자기 신세만 불쌍해 어쩔 줄 모르는 놈을 보니 결혼식 전에 저놈 저거 본성 까발려서 파혼하게 된 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똑바로 들어. 내가 너한테 파혼 통보하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쥐뿔도 없는 놈이 여자 재산에 눈독이나 들이고 그게 제비가 아니면 뭐야? 회계사? 네가 회계사면 뭐? 땡전 한 푼도 없는 거지놈이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들러붙을 생각 꿈도 꾸지 마 너. 파혼도 모자라서 스토커로 철장 신세까지 지고 싶지 않으면? 아이. 깽판 친 놈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찌질하게 울고 있는 꼴을 보니 더 떨어질 정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남의 돈 눈독 내던 거머리 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도록 톡톡히 망신을 주고는 깔끔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아마 쥐도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이 있으면 제 앞에 어떻게 낯짝을 들이대겠어요? 제가 워낙 그날 제대로 판을 깔아놓은 덕분에 놈 주변 지인 중에 저희 파혼 사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직장 사람들까지 부른 덕에 회계사 망신 다 시켰다며 빈축 싼 놈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저놈보다야 모아놓은 것 좀 있는 형편 괜찮은 사람들일 텐데 저놈하고 싸잡혀서 같은 수준으로 묶이긴 싫었겠죠. 직장에서도 우스운 놈 취급당하며 따돌림 당하는 신세된 건 아주 고소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놈한테 저 모르게 선자리가 간간히 들어온 건 거짓은 아닌 모양이더군요. 그건 역시 그날의 파혼 선언 이후 뚝 끊겼지만 말입니다. 직업이 회계사면 뭐예요? 벌어봤자 버는 족족, 빈대 같은 시가에 쪽쪽 뽑아먹힐 텐데. 회계사하고 수준 맞출 정도의 집 좀 사는 아가씨들이 미쳤다고 그런 근본 없는 집에 시집 가려고 들겠어요? 의도대로 주제를 모르는 놈 혼삿길도 막힌 것 같아 저처럼 제비한테 당할 여자 하나라도 줄여들었다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10억 아파트 너르게 혼자 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 이렇게 혼자 호강하며 쓸 수 있었는데 뭐 한다고 저런 궁상맞은 집구석 아들내미하고 나눠 쓸 생각을 했는지. 파혼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제 인생 구제하는 선택이었어요. 그간 고생한 대가 풍족하게 누려가며 열심히 사업 키우겠습니다. 제 파혼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